중소경인연합회 이병철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는 기여한 만큼의 보상입니다. 이 원리가 잘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 많은 노력을 하면 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보상을 얻으려고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개발하고 그래서 더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선의 경쟁을 통해서 동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집니다.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술 혁신을 해 나갑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유통업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AI, 전기차, 배달앱 같은 기술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혁신을 성공한 기업들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경제 생태계에 경제 선순환에 기여를 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노력 안 한 사람들하고 보상이 같아지면 누구도 힘들게 노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 기여한 만큼의 보상이라는 원리가 잘 작동하는 나라는 부자가 됐고 말만 그럴싸한 평등, 경제적 약자, 휴머니즘을 외치던 나라들은 전부 다 빈곤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구소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그리스 등등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이래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는 기여한 만큼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행동들을 보면 이 근본 원리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 근로자들의 이기심 확산을 보면 경제 성장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소득 재분배만 해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이기심 확산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인천공항 근로자들이 유동인구가 절정이었던 지난 추석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근로계약 체결하고 근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임금 인상을 해줘야 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나요? 성과 창출을 했나요? 어떤 발전에 기여를 했나요? 공항 이용자들 불편하게 하면 공항공사에서는 민원 해결하려고 임금 올려주게 될 것이다. 그건 노린 거 아닙니까? 공항 이용자들이 임금 인상을 해주자,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기여도가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철도 노조가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또 한다고 합니다. 성과급이란 개념이 성과를 낸 개인들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기여분만큼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여를 했길래, 어떤 성과 창출을 했길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태도로 성과 창출에 기여를 해 나갈 것인지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성과급을 명목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과급을 명목으로 획일적으로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건데 공공 이전 지출만 확대되게 생긴 겁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도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도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고 임금 인상을 해주게 되겠죠. 임금 인상이 왜 필요합니까? 서울 시민의 교통 이동권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성과 창출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분은 서울시 지방세에서 지급을 하게 됐는데 역시 공공 이전 지출만 늘어나게 생긴 겁니다. 경기 노조버스도 작년 가을경 파업했었는데 타결돼서 버스 요금이 3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방세 재원이 부족했든지 버스 요금 인상분으로 이들의 임금 인상분을 보전을 해주는 그림인 모양입니다. 경기 시내버스가 부가가치 창출은 없었는데 물가 상승만 유발시킨 꼴이에요.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던데 비정규직 조건에 만족을 해서 근로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건가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주장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규직 선생님들이 자기들보다 편하게 돈 더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비정규직 선생님들하고 정규직 선생님들하고 급여가 같아지면 정규직 선생님들이 정규직 되려고 노력했던 건 뭐가 됩니까? 바보 만드는 겁니까? 대기업 생산직들은 1년에 두세 번씩 끊임없이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이익의 30%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생산직으로 근로만 하면 회사 성장에 기여를 한 겁니까? 회사가 성장했으니까 성과급을 더 달라. 이게 근로자들의 권리가 맞습니까? 회사 적자 나면 근로자들은 급여 안 받을 겁니까? 회사 설립할 때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월권하지 맙시다. 더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지역 상권 붕괴, 지역 경제 파탄, 대주주를 청문회에 부르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지역 경제의 순환에 어떤 기여를 했길래 지금 와서 지역 경제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자기네들 급여를 계속 받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급여 계속 주게 해서 소비활동 하는 게 그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논리라면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급여 줘야 됩니다. 경영자가 투자 자본 손실이 심각해서 사업을 접겠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어떤 권리로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자기들 급여 계속 줄 수 있게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홈플러스를 자주 안 가는데 홈플러스 가면 근로자들이 사생결단, 노동권 투쟁 이런 혐오스러운 글씨 적힌 조끼 입고 다니는 게 보기 싫어서 저는 안 가요. 이런 게 홈플러스가 적자 누적이 된 이유 아닙니까? 최근에 대주주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의 위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얘기고 이 문제와는 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별적인 형사사건인 거죠. 이런 행동들이, 이런 의식들이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에 반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은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경영자나 이용자들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수만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나 몰라라고 마음 바뀌어서 보수만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똑같이 기여하고 똑같이 성과를 냈을 리는 만무한데 획일적으로 성과급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비율로 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건 무슨 근거입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는 성과 창출에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본 업무만 수행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게으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수나 성과금이 같아지면 성과 창출에 기여하려고 노력한 사람은요,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똑같은데 왜 해야 되겠습니까? 부가가치 창출 없이 계속 이전 지출만 확대되면 물가 상승이 오고요. 그 물가 상승 부담분은 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노력하고 기여할 의지 없이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의식의 확산이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를 부정하고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내 최저임금이 80%를 상승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의 직격탄인데요. 경제성장이 물가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질러 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소득만 상승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부작용 중 하나는 중위소득자들의 기대소득 심리가 올라갑니다. 누가 자기가 최저임금자와 비슷한 임금인 걸 인정하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나는 적어도 그보다 이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심리의 확산으로 최저임금이 높으니까 적어도 자기 자신들은 최저임금자보다 훨씬 더 상승한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당연합니다. 전체 평균값을 끌어올려서 전체 임금 상승률은 폭등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상공인들은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하루에 3시간도 근로를 안 하는 건데 그야말로 초단기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데 주휴, 연차 휴무로 이런 휴식을 명분으로 수당을 더 주라는 얘기죠. 결국은 인건비 상승만 유발하는 겁니다. 주 4.5일제 근로를 시범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자고 합니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을 말하면서 그럼 OECD 국가들 중에서 주휴수당을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우리도 OECD 평균을 따라서 주휴수당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5년에 휴일이 119일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118일이에요. 결국 이틀이라고 하루 쉰 꼴인데 진짜 휴식이 필요한 게 맞습니까? 휴식이 더 필요합니까? 결국은 이 말이 근로를 적게 하고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얘기예요. 부족한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시간만큼은 또 다른 인건비 지출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은 기업의 인건비 상승만 또 유발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실행해서 망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한다고 하니까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 와서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달라고. 근데요, 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나와서 원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미래에. 그러면 또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의 아이가 공부 잘해서 원청에 들어간 내 아이와 급여를 똑같이 달라고 주장하면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 전 채무 불이행자들의 비탄감을 해줬습니다.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만 바보 됐는데요. 국가 경제에 기여한 사람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습니까? 이런 정책과 주장들은 결국 경제적 약자를 위한 소득 재분배를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 절벽 시대입니다.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는데 뭘로 재분배를 합니까?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인 기여한 만큼의 보상은 어딜 갔습니까? 버는데 기여하거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기여한 만큼의 보상의 원리가 무너지면 성실한 근로자의 유입이 단절됩니다. 노력해서 기여 하나 안 하나 보상이 같은데 누가 공부하고 누가 노력을 합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기업 들어가서 고가 많이 받으려고 고가 높게 받으려고 퇴근 늦게 하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칼퇴근하면서 자기 기본 업무만 한다든지 또는 게으른 사람과 보상이 같으면
아무도 노력해서 성과 창출에 기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회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보기에는 대기업 포함해서 중소기업 경영진, 개인사업자, 상공인들이 자기들보다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많이 소비하고 싶으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상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불공정입니다. 친구가 대기업 다니고 자기는 소기업 다니는데 임금 편차가 크다. 그거 불평하는 거 그게 불공정이에요. 그 친구가 대기업 가기 위해서 한 공부, 노력, 이런 자세를, 이런 태도를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같은 직장 옆 동료가 나보다 평가를 잘 받아서 연말에 성과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시샘할 게 아니고 그 친구가 기여하려고 노력한 거, 성과 창출에 기여한 거, 그런 노력의 자세, 그런 태도,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 시샘하는 게 불공정이에요. 여자보다 남자들이 소득이 높다고 불평하는 거, 그게 형평성이 무너진 주장입니다. 남자라서 여자보다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기여한 만큼의 보상의 원리가 잘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라서 적게 받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가자들이 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그렇게 보상을 주게 됐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공정이고 형평성이고 자본주의고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이고 경제성장의 근원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작동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사회주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소득 평등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약 20년 전에 저희 사돈 형님이 계셨는데 굴삭기를 몇 대 사서 호치민에서 땅 파는 사업을 했었어요. 또 호치민의 경기가 좋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차 몇 대를 사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인건비 줄이려니까 자기도 직접 굴삭기 운전하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다행히 누가 신고를 해줘서 호치민에 있는 병원들을 쭉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의사들이 수술을 안 해주더랍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퇴근 시간이 됐다, 장비가 없다, 사람이 없다 이런 핑계로 계속 호치민 시내를 몇 바퀴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수술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이 자본주의식 사회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20년 전에는 그냥 사회주의였어요. 소득이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의사나 공장의 노동자가 급여가 같았습니다. 의사는 힘들게 4년제 공부하고 인턴 생활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공장 노동자들은 뭐 중졸이나 고졸쯤 아니면 그보다 학력이 낮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급여가 같아요. 의사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까? 급여가 같은데. 의사들은 수술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동기가 없습니다. 바로 결과값의 평등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하향 평준화예요. 다 못 살아요. 누구도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은커녕 전부 다 게을러져요. 오래전에 어느 개그맨이 의사봉과 목수의 망치가 무게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럴싸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인권이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인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경제적 무게가 같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자본주의에서 결과값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 건데 베트남의 사례처럼 동일한 소득의 결과값의 추구는 국민 전체가 게을러지고 자본주의의 기초 질서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공정이라는 건 결과값의 평등이 아니라 성과만큼 보상이 주어지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 배려를 외치면 정의로워 보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기업 지원을 해주자고 주장을 하면 마치 근로자들 걸 뺏어서 기업에 주자는 주장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개인들에게 금전 지급을 하면 소비 순환만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지원을 하면 생산성이 확대돼서
소비 활동까지 순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곧 소비 순환을 동시에 불러오는 겁니다.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를 마치 사회적 약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휴머니즘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말이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약자를 무조건적으로 배려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좌파의 시작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입니다. 공짜 보상이나 휴머니즘이 확산하면 그 사회는 결코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퇴행하게 됩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자고 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포함해서 생산의 주체인 830만의 중소기업 주주, 경영인, 개인 사업자, 상공인들을 우리 사회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경영인들은 열악한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이들은 긴 직장 생활 동안의 재능, 경험, 금전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원천 소득을 창출하고 근로자 목 50%의 4대 보험을 부담하고 법인세, 지방세 등 조세 납부를 하고 사업장, 부동산, 임차료, 시설 설비 구매, 일반 소비 활동도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퇴근 시간도 없고 연차도 없고 휴일도 없어요. 자칫하면 투자한 자금, 시간들 모든 걸 잃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사업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긴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서 비로소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제활동의 주체이고 생산의 주체인 중소경영인들을 보호하자는 정치인들도 보지를 못했고 이들을 존중하는 근로자들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의 44%를 차지하는 830만 중소경영인들을 존중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첫걸음입니다. 경제성장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한 부가가치로 품질, 서비스,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고 확보한 경쟁력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창출한 돈으로 구성원들, 즉 주주, 경영인, 근로자들에게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확대해 나가는 순환의 과정입니다. 많은 기여를 인정받아 많은 보상을 받은 근로자들은 소비활동도 확대해 나갈 수가 있고 자산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기업과 구성원 모두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창출한 부가가치는 없는데 지금처럼 경제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 근로자에게 보상을 확대해야 된다. 경제적 약자라는 이름으로 기여한 만큼의 보상이 아니라 결과값의 평등을 원한다거나 기여는 적게 하고 보상을 많이 가지려 할 때는 이 경제선순환의 틀이 깨지게 됩니다. 기업 생산성이 낮으면 경쟁력이 약화돼서 품질이 낮아지고 서비스도 낮아져요. 그러면 결국 기업은 위축되거나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고 난 다음에는 구성원들도 없는 겁니다.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어요. 구성원들의 소득의 원천이 소멸되고 이게 나라 전체에 확산돼 가면 결국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세금 낼 기업이 없으면 공공이전 지출, 복지, 세수 재원이 없어서 돈을 찍어내거나 빌려야 돼요. 이게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어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국가 경제는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국가 부채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몫이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금 당장도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우리 모두 피해를 입고 있고 현 세대가 갖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반대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근로자들을 추가 고용하고 주변에 대형 마트도 생기고 그 주변에 개인 상점들이 오픈을 해서 편의가 향상이 되고 지가가 높아져서 부동산 개발이 돼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도로도 생기고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학교도 지을 수 있고, 주변 기업들과 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고 경제 성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들 가족들도 이런 기업과 이런 상권이 확보된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바로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활동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고 소비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게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즉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 개인사업자, 상공인들이 과도한 규제와 적개심 때문에 위축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께서도 생전에 반기업 정서, 기업인들에 대한 적개심, 이것이 우리 사회의 최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합니다. 이 반기업 정서, 기업인들에 대한 적개심, 이게 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이냐면 앞서 지적한 대로 공공운수 노조, 대기업 생산직 노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가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데 마치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반법치, 비양심, 비도덕, 반자본주의 의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용자 입장인 국민들을 공갈 협박하고 이들을 옹호하는 일방적인 정책들까지 반기업 정서와 기업인에 대한 적개심에 휘발유를 붓고 있습니다. 이런 반자본주의적 사고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계층 간 혐오 현상을 유발하고 이런 의식들의 확산이 전염병처럼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비정상적 사고의 확산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어떤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빵집이 2군데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르바이트의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는 아르바이트 그만할 거니까 급여를 지금 당장 송금하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빵 종이 접다가 손이 뱄는데 그 손해배상까지 지급을 하라. 이런 전화를 받았대요. 느닷없이 아르바이트가 출근을 안 하니까 당장에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자기는 2군데를 운영하니까 나머지 한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한 군데는 가게가 오픈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에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도 없고 느닷없이 그렇게 통보를 하면 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빵집 사장님이 그 사정을 그 부모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난 모르겠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바로 신고가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출석을 해야 했고 서면으로 소명을 했어야 됐고 이 빵집 운영하시는 분이 서면을 쓸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빵집 운영할 사람도 없는데 그 시간 비워가면서 고용노동부 출석을 여러 번 했어야 했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했거나 불성실하다거나 태도는 따지지 않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 손해보상도 주장하니까 지급을 하라. 상해 사실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금전을 빨리 지급하라고 종용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생과 그 아르바이트생의 부모는 사회적 현상이 그러하니까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었다고,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느꼈는지, 그도 아니면 상공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에서 인턴으로 재직했던 3,80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고 퇴사한 이후에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집단 소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패소해서 어떤 일이 되긴 했는데 인턴이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애초에 인턴으로 들어갈 때부터 알고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걸 몰랐다고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으니 성과급을 동일하게 달라고 주장한 건데 그리고 한전이 돈이 많아 보이니까 승소를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아님 말고식이었겠죠.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비도덕적 사고입니다. 만약에 한전이 패소를 해서 3,800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됐다면 또 공공 이전 지출만 확대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법치, 반자본주의,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의 이기심,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을 갉아먹는 요체라고 봅니다. 이런 이기적인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체이고 사회적인 증오와 혐오를 확산하는 본질인 겁니다. 직업인이라면, 직장인이라면 그런 태도는 지양해야 됩니다.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가치를 모르거나 부정하고 있어서 나오는 문제로도 보입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상을 가지고 노력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물이 사회 이익에 기여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금전보상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 성장하는 거고 철학과 소신이 만들어지면서 자아실현이 완성되는 겁니다. 돈만 버는 건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봅니다. 그럼 그 사람의 가치관, 철학, 소신,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 하는 거지 돈을 얼마 벌어 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단순히 돈을 벌고 있다는 말로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돈만 잘 벌면서 남을 속이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경제생활이든 뭐든 자아실현의 가치가 없으면, 그 목적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겹고 불행해져요. 군인들이 군대 가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아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괴롭고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그건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자아실현을 가지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지금 시대는 남들이 가진 것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나 욕망이 자꾸 더 많은 물질과 돈을 원하게 돼요. 남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성취하였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남들이 이뤄놓은 성과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고급 승용차를 탄다거나 여자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명품 가방을 사는 게 마치 그게 성취물이라고, 자신의 결과물이라고, 자신의 자아실현의 목적이라고, 그게 성취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가치관과 노력,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연결될 때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 그 성취감이 곧 행복입니다. 기업인들이 노는 거 재미없고 일할 때가 제일 재밌다는 말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운영 자체가 자신의 자아실현이고 자신의 철학이고 소신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가지고 노력해서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게 재밌다고 하는 거고 이게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선생님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인격이 높아지고 인성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성취를 느낄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선생님이 된 사람들은 없어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교수가 된 게 아닙니다.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많아봐야 연봉 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교수님들은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사회적으로 그 학문이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교수님이 된 걸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교수님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현대 기아차 생산직 엔지니어들이 자신이 만든 자동차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아서 빚을 내서라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그리고 세계 3위 완성차 업체로 성장을 해서 그 성장에 자신들이 기여했다는 게 그 자체가 성취감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매일 파업해서 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할 게 없으니 적당히 취직을 해서 입에 풀칠이나 해야지, 적당히 해서 돈을 벌어야지, 경제활동에 숨통을 틔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괴로울 겁니다. 매일매일 출근하기가 힘이 들고 퇴근 후에는 놀거리 찾기가 바쁠 겁니다. 옆 회사에서 돈 조금만 더 준다고 하면 미련 없이 이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직을 하고 돈의 금액 자체에 휘둘려서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이직한 게 아니라 월급을 주는 사람이 바뀐 거고 출근할 장소가 바뀐 거예요. 그건 직장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직업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고 금전 자체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영인들도 이런 근로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자아실현을 해나가다 보면 금전보상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건 거의 자연의 이치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사회가 많은 기여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공정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많은 경제적 보상을 받는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건전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태도가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경제 성장과 함께 인류 국가를 만드는 길일 겁니다.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는 습관에서 오는 거고, 습관은 말과 행동에서 오는 거고,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수상 마가릿 대처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운명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때 활짝 열릴 것입니다. 중소경영인연합회는 대기업 포함해서 중소경영인들, 즉 중소기업 주주, 경영인, 개인사업자, 상공인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